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쏟아지는 조명이 온 세상을 감싸는 듯 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올라왔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거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진행되기 전이었어요. 하객들을 맞으시던 시아버지가 어느 순간 자리를 비우셨죠. 한쪽 구석에서 처음 보는 중년 남성과 고개를 맞대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남편 쪽 먼 친척이겠거니 싶어 넘겼어요. 축하받는 자리에서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그리고 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틈에서 시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셨어요. 축의금을 돌려주시나 하고 멈칫했죠. 그 순간 남자가 봉투를 품 안에 넣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죠. 그 웃음 속에서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같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어요. 잇몸 사이로 벌어진 검은 이가 빈 굴속 같았죠.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누군가의 차가운 손가락이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아까 식장에서 아버님이랑 얘기하던 그 남자 있잖아. 누구야? 식 끝나고 아버님께서 봉투도 건네시던데. 봉투? 글쎄,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아버지 지인 아닐까? 결혼식 날 그렇게 두툼한 봉투를 왜 건네시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인맥이 넓으시잖아. 사업하시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시는 분이야. 괜히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이빨이 전부 시커멓게 썩어 있었거든? 눈빛도 이상하고. 솔직히 소름 돋았어.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 뭘. 별걸 다 신경 쓰네.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런 거 잊어버려. 자, 신혼여행 준비나 하자.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도 접으려 했어요. 시아버지 지인이겠거니 그렇게 덮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신혼 첫밤, 옆에 남편이 곤히 잠들어 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봉투를 품에 넣으며 돌아보던 그 끈적한 눈빛이 천장에 찍혀 있는 것 같았죠. 사람의 직감이란 건 참 묘합니다. 머리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기면서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행복한 제 그림 위에 누군가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느낌이었죠. 그 얼룩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 주였어요.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누구인가 싶어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대형 마트 봉지 4개를 들고 서 계셨죠. 냉장고 한번 보자. 아버님, 갑자기 무슨... 시아버지는 대답도 없이 신발을 벗고 곧장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안에 있던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쓰레기 봉투에 쏟아 넣으셨어요. 제가 직접 골라온 채소, 과일, 고기까지 전부요. 아버님, 그거 제가 어제 장 본 건데요. 왜 버리세요? 아, 이런 걸 사다 먹으면 어떡해? 출처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가져온 걸로 채워놔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출처도 모르는 거라뇨. 대형마트에서 산 건데요. 아버님이 가져오신 것도 똑같은 재료잖아요. 같은 게 아니야. 내가 아는 데서 받아온 거라 다르다고. 아, 쉰소리 말고 그냥 이거 먹어.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였어요. 시아버지는 예고도 없이 오셔서 냉장고를 비우고 자기 것으로 채우셨죠. 제 집 냉장고가 제 것이 아닌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인데
마치 시아버지의 관리구역 같았어요.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검은 보자기에 쌓인 단지를 가져오셨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죠. 피비린내와 썩은 풀냄새가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하루 3번 먹어라. 몸에 좋은 거야. 아버님, 이게 뭔데요? 어디서 지으신 건지는 알아야 먹든 말든 하죠. 몸에 좋다니까 먹으라고 뭘 이것저것 따져. 시아버지가 며느리 건강 챙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 믿겠냐? 못마땅한 게 아니라 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먹어요. 한의원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뭐 할 건데? 됐고 그냥 먹기만 해. 단 한 번도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약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약이라면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약을 먹으래. 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냄새도 이상하고 나 이거 못 먹어. 아버지가 원래 건강에 예민하신 분이잖아.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 아니까? 아버지가 해줄 게 없으니 그런 거라도 챙겨주시는 거지.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먹냐고. 당신이라면 먹겠어? 그럼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해로운 걸 주시겠어? 좀 맞춰드리자, 어른인데.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셔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입안에서 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맞춰드리자 라는 그 한마디가요. 신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 와중에 생각지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늦어 혹시나 싶어 검사를 했는데 2줄이 떴어요. 날짜를 거슬러 세어보니 신혼여행 때였죠. 허니문 베이비였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냉전 중이었어요. 시아버지 문제로 쌓인 벽이 좀처럼 녹지 않았죠. 하지만 이 소식만큼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화해의 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앉아봐. 뭔데? 나 임신이야. 신혼여행 때 된 것 같아. 진짜? 진짜야? 진짜로?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굳어있던 눈가가 활처럼 휘었어요. 저를 번쩍 안아올리며 소리를 질렀죠. 와, 대박. 나 아빠 돼? 허니문 베이비라고? 야, 우리 진짜 잘 맞긴 하나 보다. 내려놔. 어지러워. 아직 초기니까 조심해야 해. 맞다. 미안. 근데 진짜 기쁘다. 수빈아,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다시 괜찮아질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채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다며? 네, 아버님. 어제 알았어요. 산부인과는 어디 다니고 있어? 집 근처에 있는 데로 가려고요. 거기 말고 내가 알아봐둔 데가 있다. 거기로 바꿔라. 주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아버님, 산부인과는 제가 알아볼게요. 집에서 가까운 데가 편하기도 하고. 내가 알아본 데가 있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제 몸인데, 제 아이인데 어디서 검진을 받을지조차 제가 정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한약단지를 2개나 들고 오셨습니다.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해. 이거 하루에 4번으로 늘려서 먹어라. 아이한테 좋은 거야. 아버님,
임신 중에 정체도 모르는 약을 어떻게 먹어요? 아이한테 무슨 영향이 갈지 모르잖아요. 아내가 내 손주한테 해로운 걸 주겠어? 먹으라면 먹어. 이게 다 손주 위한 거다. 시아버지가 돌아간 뒤 저는 단지 2개를 전부 싱크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역한 건 둘째치고 정체를 모르는 약이었으니까요. 시커먼 액체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빈단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묶어버렸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버린 빈 단지가 들어있었죠. 이게 얼마짜린데 버려? 쓰레기 봉투에서 이게 나왔다. 내가 정성 들여 구해온 걸 쓰레기통에 쳐넣어? 아버님, 지금 저희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신 거예요? 아니, 어떡해. 설마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다 뒤지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냐? 이걸 왜 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님, 이건 아무리 아버님이라도 선 넘으신 거예요. 돌아가세요. 뭐? 지금 나한테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밀리면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결혼 생활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죠. 나 지금 한계야. 아버님 예고도 없이 와서 냉장고 통째로 갈아엎고 정체도 모를 한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산부인과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집 쓰레기 봉투까지 뒤지셨어. 대체 어떻게 찾으신 건데? 단지 쓰레기를 다 뒤져보신 거야? 여보, 이게 정상이야? 말을 해봐, 어? 내가 왜 한약을 버렸는지 알아? 아무리 여쭤도 무슨 약인지도 말씀 못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먹겠어? 안 그래? 아, 참. 난 당신 아내지 아버님 소유물이 아니야. 알겠어? 남편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했죠. 이번엔 다르겠구나. 이번엔 제 편이 되어주겠구나. 수빈아, 아버지가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이야. 첫 손주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챙기시는 거지. 나쁜 마음은 아니실 거야. 아이, 좀만 맞춰드리자, 어? 내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할게.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맞춰드리자. 언제나 그 한마디로 끝이었죠. 이 사람에게 저의 고통은 아버지의 걱정보다 항상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는 답이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죠. 그동안 삼킨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꺼내놓았습니다. 그 영감이 진짜 그랬어? 쓰레기 봉투를 뒤져? 아니, 그 영감 할 일도 참 없다. 며느리 사는 동네까지 와서 그 많은 쓰레기를 뒤져서 너희 집 쓰레기 딱 찾아내고 미친 거 아니니? 참나. 오서방 좀 당장 불러봐. 내가 얘기 좀 해야겠다. 남편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꾹꾹 누르시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재영아, 내가 너희 부부 사이에 참견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수빈이가 임신을 했잖아. 수빈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자네가 중간에서 좀 잘해줘야지. 자네 아내잖아. 어머니, 저희 집안일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버지가 좀 과하신 건 저도 아는데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어머님이 간섭하실 문제가 아니라고요.
간섭? 아니, 내 딸이 울면서 찾아왔는데 이게 간섭이라고? 자네 말투가 왜 그러나?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장모님이 나서서 수빈이 편 들어주시니까 수빈이가 이렇게 기가 살아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야, 오재영, 너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뭐가? 아버님이 남의 집 냉장고 갈아엎고 정체도 모르는 이상한 약 국물을 정체 모를 항아리에 담아와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남의 집 쓰레기 봉투 뒤지는 건 다 참으라고 말해놓고 우리 엄마가 고작 좋게 말 한마디 한 건 뭐? 간섭이다? 그게 네 기준이냐? 아버님 그 난리법석은 걱정이고 장모님의 이 한마디는 간섭이야? 도대체 그 잣대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제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선 못 끊는 놈이 우리 엄마한테는 잘도 막말을 하네? 수빈아, 그게 아니라.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 근데 감히 우리 집에 와서 나랑 엄마를 모욕해? 용기냐, 객기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느꼈죠. 이놈은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것을요. 친정에서 돌아온 뒤로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따로, 잠도 따로였어요. 말이 신혼이지 하숙집 두 사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임산부 요가 영상을 정리한 파일을 보내왔어요. 용량이 커서 핸드폰으로는 열리지 않았죠. 남편이 출근한 사이 서재방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다운받고 어디에 저장됐나 폴더를 뒤지던 중이었어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낯선 파일명이 눈에 걸렸죠. 후보 최종 정리. 후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남편 회사 서류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파일 크기가 너무 작았죠. 업무용 엑셀치고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더블 클릭을 했어요. 열은 순간 숨이 멎었죠. 이력서 형식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28에서 32 사이 12명의 여성이 한 줄씩 나란히 정리돼 있었죠.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사주, 건강검진 기록, 가족력, 부모의 직업까지. 가축 혈통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이수빈, 31,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자궁 건강 양호. 빨간 글씨로 1순위라고 표시돼 있었죠. 옆 칸에는 비고란이 있었습니다. 외모 상, 성격 유순, 순종적 가정 환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없었죠. 그저 쓸만한 그릇인지를 평가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쳐두고 기다렸어요. 이게 뭐야? 그게 이게 뭐냐고. 그건 그냥 아버지가 예전에 뭐? 끝까지 말해봐. 아버지가 장손 낳을 며느리감을 좀 추려서 나한테 건네주신 자료야. 며느리감을 추려? 사주랑 자궁 건강까지 조사해서? 이걸 뭐, 이력서처럼? 아버지가 좀 꼼꼼하신 분이잖아. 그래도 수빈아, 나는 진짜 네가 제일 예뻐서 골랐어. 다른 건 하나도 안 봤다. 그건 당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 뭐랄까, 미스 코리아에서 쥔이 된 거랄까?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라. 12명 중에 제일 예뻐서 골랐으니까. 품평회에서 1등 했으니 영광으로 알라는 소리였어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왜 사람이 극도로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는지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재영, 너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왜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 만나서 좋은 거잖아. 과정이 좀 그래도. 과정이 좀 그래도? 과정이 좀 그래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건 결혼이 아니야. 종자 교배 프로젝트지. 네 아버지가 암소 고르듯이 사주 보고 자궁 보고 가족력 따져서 골라낸 거잖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너도 아버지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정신병자 새끼들 아니야? 에이, 수빈아, 진정하고. 이혼이야. 뭐? 이혼한다고. 나 이 미친 집안에서 하루도 더 못 살아. 야, 너 지금 임신 중이잖아.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감정적? 이 파일을 보고도 이성적으로 반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너네 아버지가 날 골라서 너한테 납품한 거잖아. 근데 감정적이지 말라고? 하지만 이혼이라니. 이혼이야? 아니면 사별이야? 둘 중 하나 골라. 남편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를 진심으로 모르는 거라고요. 그게 이 집안의 진짜 공포였죠. 이혼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죠. 수빈아, 잠깐 보자.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 번만 보자. 어디 있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히려 그게 더 소름이 돋았죠. 집이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금방 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갖고 온 서류 봉투를 꺼내놓으셨죠. 수빈아, 아버지가 생각 많이 했다.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대신 아버지가 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아파트도 넓은 데로 옮겨줄 테고 생활비도 넉넉히 줄 테니까, 응? 재영이 잘못한 거는 이 아버지가 단단히 혼내놓을게. 저를 달래는 투였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흥정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혼 의사 확고합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벗겨졌습니다. 부드러움이 거치고 그 밑에 있던 날것이 드러났어요. 좋게 말할 때 들어. 내 손주 뱃속에 놓고 이혼? 그건 절대로 안 돼. 너 이혼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둬. 가만 안 놔두시면 어쩌실 건데요? 너 이혼하고 혼자 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내가 너 잡아다가 콱 창녀촌에 팔아버려도 아무도 너 못 찾아. 알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인맥이 어디까지인 줄 알아? 네가 어디를 도망가도 다 찾아내. 순순히 들어. 이혼 취소하고 여기서 살아. 안 그러면 너 진짜 후회해. 충분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싹 바꾸며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녹음기가 올려져 있었죠. 빨간불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 들었어요.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납치, 창녀촌, 다 찾아내겠다. 전부 녹음됐습니다. 이혼 소송에 잘 활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쌍년이. 시아버지가 녹음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팔을 움켜 잡으려는 순간이었죠.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르신, 손 치워요. 제 동생한테 손대면 손모가지 분질러집니다. 나이 드셔서 손목 날아가면 붙지도 않아요. 오빠가 시아버지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꺾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빠의 힘에 눌려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게 다 짜고 한 거야? 짜고 한 건 결혼이죠. 아버님하고 남편이요. 12명 중에 제일 쓸만한 암소 골라놓고
교배시킨 거. 그게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몸 지키려고 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혼소송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녹음은 변호사한테 바로 넘길 거예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아버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기분 더럽게. 시아버지는 오빠에게 붙잡힌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항상 세상을 제 것처럼 휘두르려던 사람이 2뼘짜리 녹음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거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준비한 변호인단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저를 임신 중 정서불안을 겪은 부적절한 아내로 모는 것이었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해 망상, 과대 해석, 감정 조절 장애, 임신한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틀에 저를 끼워 맞추려 했죠. 얼마나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딱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다웠어요. 여자라서 임신했으니까 예민한 거라고. 그 낡은 무기를 법정에까지 들고 온 거였어요. 3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하는 일이 고작 임산부 몰아가기라니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죠. 하지만 저에게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내뱉은 납치, 창녀촌 협박 녹취록, 남편 노트북에서 확보한 12명의 며느리감 선별자료, 정체불명의 한약을 강제로 먹이려고 했던 정황 증거와 사진, 하나하나 법정에 제출할 때마다 상대 변호인단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녹취록 한 방에 입을 닫더라고요. 비싼 양복이 무색하게 말이죠.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양육권을 전면 인정했어요. 남편의 기망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도 받아들였죠. 12명 중에 골랐다는 그 자랑스러운 선택이 법 앞에서는 사기가 된 겁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시아버지가 로비에 서 계셨어요. 판결 결과를 전해 들었는지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법 앞에서는 인맥도 협박도 돈도 소용없다는 걸 처음 알았을 테니까요. 저는 불러온 배를 2손으로 감싸 안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몇 달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쥐던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죠. 저는 전 남편 쪽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오빠가 수소문해서 구해준 작은 아파트였어요.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의 인맥으로도 닿을 수 없는 곳이어야 했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아이와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아무도 저를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죠. 아이가 100일을 넘기고 예방접종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소아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고, 몇 개월 됐어요. 잘생겼다. 건강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또래 아들 키우는 싱글 아빠예요. 혼자 키우다 보니 소아과도 병원도 제가 다 다녀야 해서. 아이 아빠는 안 오셨어요? 웃으며 말하는데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굳이 싱글 아빠라는 정보를 흘리고 아이 아빠 유머까지 물어보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말 많은 아저씨겠거니 싶어 넘겼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섰어요. 여기서도 만나네요. 저 소아과에서 인사드렸던 사람이에요.
반갑다. 아이 분유 뭐 먹여요? 저도 요즘 이거 먹이는데 괜찮더라고요. 친한 척이 지나쳤습니다. 등이 서늘했어요. 수학과와 이 마트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죠. 동네가 같을 수도 있지 하고 억지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주 아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죠. 제가 오는 걸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인연인가 봐요. 어딜 가도 만나네. 날씨 좋은데 아이 데리고 나오셨구나. 같이 산책할까요? 인연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학과 마트, 공원, 전혀 다른 세 곳에서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연은 두 번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의도죠. 저는 웃는 척 인사를 받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자 얼굴을 몰래 찍었죠. 공원 입구에 세워진 검은 세단의 번호판도 함께 찍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왔는데 누군가가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죠. 이 평화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잠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공원에서 마주친 뒤로도 계속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아이 이유식 매장이었죠. 또 만났네요. 이거 진짜 인연인가 봐. 그만하세요. 저는 돌아서지 않고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수학과 마트, 공원, 이제 여기까지? 아저씨, 저 따라다니는 거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쓰고 있던 친근한 웃음이 벗겨지더니 밑에서 전혀 다른 얼굴이 나왔죠. 차분하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경찰까지 가진 맙시다. 저도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만 하시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절하려다 멈췄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죠. 어차피 거절해도 이 남자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사람 많은 카페를 골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둔 뒤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건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병권, 제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뜻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넘기시면 어머님 평생 생활비를 보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억을 일시불로 드리겠다고요. 나쁜 조건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이요? 요즘 3억으로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듭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 제 아들 값이었어요. 아저씨가 처음부터 싱글 아빠라고 한 것도 소아과에서 말 건 것도 전부 저한테 접근하려고 짠 거였군요.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제 아이를 사고 파는 거래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왔는데 절 찾아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디 사는지, 어느 소아과를 다니는지, 어느 마트에서 장을 보는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죠. 뒷조사를 한 겁니다. 이혼 소송에서 지고도 포기를 안 한 거였어요. 오히려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저를 추적한 거죠. 저와 아이의 일상이 전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됐습니다. 관심 없어요. 아들은 제 아들이에요. 얼마를 준다고 해도 답은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3억이면 인생 편해집니다. 여기 연락처 두고 갈 테니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밀어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이름도 직함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죠. 카페 밖으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카페를 나온 직후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전 남편이 나 찾은 것 같아. 전 시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네. 어이가 없는 게 아이 넘기면 3억 주겠대. 뭐? 그 미친 영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녹음은 했어? 당연하지. 오빠 동생이 누군데. 그래, 잘했어. 내가 정도한테 연락해둘게. 변호사 도움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오빠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 남자가 접근한 경위, 4차례에 걸친 우연인 척한 만남, 카페에서의 대화 내용을 전부 진술했어요. 녹음 파일과 몰래 찍어둔 사진, 차량 번호까지 함께 제출했죠. 경찰은 진술을 받으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주에 오빠 친구인 박정도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류를 훑어보던 정도 오빠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녹음 들어봤어. 이건 단순한 회유가 아니야. 아이를 금전 대가로 넘기라는 건 아동 매매 시도에 해당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그 사람만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지. 그 사람을 보낸 배우가 핵심이지. 오병건 씨가 지시한 거니까 전 시아버지를 고소하면 돼. 전 남편도 공모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사 대상에 올라갈 거고. 정도야, 접근 금지 명령도 가능해? 당연하지. 이혼 후에도 사람을 보내서 추적하고 아이 매매를 시도한 건데 접근 금지 사유로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 바로 신청할게. 변호사 정도 오빠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을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제 거주지를 불법으로 탐지한 것, 제3자를 동원해 아이를 금전 거래하려고 한 것, 모든 정황이 빠짐없이 들어갔어요. 열흘 뒤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저와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정도 오빠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솔직히 말하면 접근 금지 명령은 받아냈지만 상대가 이 정도에서 멈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돈으로 안 되면 다른 수를 쓸 거야. 법안에서 안 되면 법을 비틀어서라도 올 거라고. 다음 공격이 올 거야. 대비해야 해. 안심은 사치였어요. 한 발 막으면 다른 쪽에서 파고드는 사람들이었죠. 정도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아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통화기로 주변에서 접촉한 사람들의 내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뒤 한동안 조용했어요. 연락도 접근도 아무 일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아, 안 좋은 소식이야. 오재영이 양육권 재소송을 제기했어. 양육권 재소송이요? 전 남편이요? 이미 판결 난 건데 어떡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신청한 거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법원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번 소송에 증인이 한 명 채택될 예정이거든. 증인이요? 한회민이라는 사람. 수빈이 너 전 남자친구 맞지? 숨이 멈추는 기분이었어요. 혜민이 오빠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오빠가 왜요?
이혼 소송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랑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뜬금없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전 남자친구가 이 소송에서 증언을 할 게 뭐가 있겠어. 아무래도 전 남편 쪽에서 위증을 시키려는 것 같아. 위증이요? 무슨 위증을요? 뭐든 시키겠지. 그게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왜 증인으로 나와? 혹시 한회민 씨가 지금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야? 네, 원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돈이 궁한 사람한테 거액을 제시하면 흔들릴 수도 있거든. 전 남편 쪽이 그걸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으로 직접 올 수 없으니까 이번엔 법정 안에서 저를 치는 거였어요. 제 과거를 끌어다가 무기로 쓰려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안 되니까 사람을 사는 겁니다. 돈으로 브로커를 사고, 돈으로 증인을 사고, 돈으로 아이를 사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건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진짜 끝도 없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사람도 사고 증인도 사고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 인성이나 살 것이지. 화나는 거 알아. 근데 수빈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요? 한혜민 씨를 직접 만나봐. 그 사람이 아직 증언 전이니까 수빈이 네가 직접 이야기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혜민이 오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난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늘 움츠러들던 사람이었죠. 제 앞에서 작아지는 게 싫어서 결국 스스로 떠나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 앞에서 무너졌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나기보다 먼저 씁쓸했어요. 하지만 씁쓸해야 할 시간은 없었죠.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아이였으니까요. 혜민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혜민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나 수빈이야. 만나자. 할 말 있어. 갑자기 왜? 알잖아 왜인지. 만나자. 약속 장소인 카페에 혜민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어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보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오빠, 양육권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다며? 그게... 오빠가 뭘 증언할 게 있어서 증인으로 나와? 우리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내 결혼 생활이랑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혜민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대신 말해줄까? 오빠 위증하려는 거지? 전 남편한테 돈 받았지? 혜민 오빠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더 숙였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오빠, 내 눈 보고 대답해. 받았어, 안 받았어? 수빈아,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왜 이러는 건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혜민 오빠의 어머니 조말순 여사님이었죠. 엄마, 왜 여기서? 혜민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놓았거든요. 어머니 사정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혜민아. 어머니는 아들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다 들었다. 혜민아,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엄마, 그게... 엄마가 아파서 네가 이런 짓까지 하게 생겼구나.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혜민아,
엄마 병원비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 돈 받으면 엄마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야. 엄마 죽어. 차라리 아픈 채로 살지. 내 아들이 거짓말쟁이 되는 건 못 본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민 오빠도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재영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수빈이 네 전남편 1억을 줄 테니까 결혼 기간 동안 너랑 외도했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근데 엄마 병원비가 밀리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갔어. 미안하다. 오빠, 수빈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안 할게. 증언 안 할게. 엄마 앞에서 약속한다. 안 할게. 혜민 오빠는 어머니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우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죠. 오빠, 고마워. 카페를 나온 뒤 정도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민이 오빠 어머니의 병원비를 조용히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하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요. 정도 오빠는 묻지 않았죠. 알겠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수빈아, 사무실로 와봐. 손님이 왔어. 손님이요? 와 보면 알아. 빨리 와. 사무실에 도착하니 혜민 오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방문이었어요. 혜민 오빠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수빈아, 나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 혜민이 오빠가 꺼낸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환혜민 씨 간단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수빈이랑 만났었다고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뭐 한 두어 번 관계했었다고 해주시고요. 1억이면 되겠죠? 증언 끝나면 바로 입금합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도 오빠가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웃었어요. 이거 직접 녹음한 거예요? 이 집안 며느리였던 사람도 녹음하고 며느리 전 남자친구도 녹음하고 오재영이라는 사람 주변에서 녹음 안 하는 사람이 없네. 본인만 모르는 거야 그걸.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혜민이 오빠도 멋쩍게 웃었죠. 오빠, 근데 진짜 왜 녹음한 거야? 처음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솔직히 그때는 눈앞이 캄캄해서 흔들렸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더라고. 수빈이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녹음은 해뒀어.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엄마 만나고 나서 결심했어. 이거 수빈이한테 갖다 주자고. 혜민이 오빠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늘 움츠러들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 내가 미안한 거지. 흔들린 것 자체가 미안해. 그리고 수빈아, 어머니 병원비 정도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그건 내가 꼭 갚을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 됐어. 정도 오빠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위증교사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전 남편이 직접 찾아가 금전을 제시하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위증교사 행위를 근거로 양육권 재소송을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죠.
기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위증교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전 시아버지가 배우로 지목되었죠. 브로커를 보내 아이 매매를 시도한 것, 양육권 재소송을 기획한 것, 위증교사를 지시한 것, 전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부자의 공모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도 오빠가 결과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번엔 진짜 무너진다. 부자가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것이었죠.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에 전 시아버지와의 공모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선을 그으려 했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에게 건넨 금전 내역, 혜민 오빠를 직접 찾아가 위증을 교사한 녹취록,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제3자를 통해 저를 추적한 정황, 전부 전 남편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탓으로 돌리기엔 본인의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자 부자 사이에 금이 갔어요. 서로를 방패막이 삼으려다 함께 무너진 겁니다. 판결은 한 사람씩 내려졌어요. 먼저 브로커,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매매 시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싱글아빠인 척 웃으며 다가오던 그 얼굴이 떠올랐죠. 비즈니스라고 했던 입으로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전 남편이었어요. 위증교사죄,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죠. 양육권은 영구 발탁되었습니다. 12명 중 제일 예쁘다며 저를 골랐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들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지막은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위증교사 배우 지시, 협박죄,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어요. 실형은 아니었죠. 솔직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시한 사람이 집행유예라니요. 아무래도 고령인 점을 재판부에서 감안한 것 같았습니다. 정관 변호사를 쓴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정도 오빠가 말했어요. 실형이 아닌 게 아쉽겠지만 집행유예 3년이면 그 기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어.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바로 감옥이야. 사실상 족쇄를 찬 거나 다름없어.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래전 결혼식 날 면사포 너머로 보이던 조명보다 훨씬 밝은 빛이었죠. 그때의 행복은 누군가가 설계한 것이었지만 오늘의 빛은 제가 직접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판결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어요. 전 남편은 감옥에, 브로커도 감옥에, 전 시아버지는 집행유예라는 족쇄를 찬 채 조용히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정도 오빠 말대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바로 감옥이니 제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움직이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추웠어요. 슈퍼에 들렀다가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죠. 집에서는 친정엄마와 오빠가 아들과 함께 있었죠.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죠.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들었습니다. 목이 졸렸어요. 굵고 마른 팔이 제 목을 감아 조이는 느낌에 숨이 끊길 것 같았죠. 다 네 때문이야. 재영이가 감옥을 간 게 다 니년 때문이라고. 내 손자 내놔. 내 손자 내놓으라고.
귀에 직접 꽂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시아버지였어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여길 어떻게 찾아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목을 조이는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팔꿈치로 전 시아버지의 옆구리를 찢고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전 시아버지의 손톱이 제 목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과일이 어둠 속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죠. 그때였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팔에서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조이던 손이 풀리더니 전 시아버지가 한쪽으로 휘청거렸죠. 그러고는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어요. 한쪽 팔은 뒤틀린 채 떨리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죠. 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이 쓰러진 전 시아버지를 보고 기겁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어요. 목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하지만 전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시선은 담담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전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평생 혼자서는 거동도 말도 용변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세상을 제 것처럼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맥이 어디까지인 줄 아냐며 협박하던 입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납치해서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던 그 손은 숟가락 하나 쥐지 못하게 되었죠. 자기 똥도 못 가리는 신세가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천벌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내리는 벌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에는 빈틈이 없다는 걸 그날 알았죠. 그리고 집 앞 CCTV에서 확보된 폭행 시도 영상은 곧바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었죠. 하지만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라 바로 수감되지는 못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 묶여있게 된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병상이 감옥이 된 셈이었죠. 평생 병원과 교도소 사이를 오갈 신세가 된 거예요. 우습죠?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대단한 곳이 아니었죠. 방 2개에 작은 거실, 해가 잘 드는 베란다 하나. 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오빠, 부모님 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얼굴이 보이고 밥을 해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해가 지면 함께 잠드는 그런 하루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하루였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뗀 날이었죠. 오빠 가족이 놀러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비틀비틀 2발짝을 떼더니 제 무릎 위에 넘어졌어요. 야, 걸었다. 이 녀석 봐. 오빠가 소리를 지르고 새언니가 박수를 치고 조카들이 아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죠. 저는 넘어진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만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걱정도 두려움도 눈치도 없는 결혼 이후 처음이었죠. 저녁이 되고 오빠 가족이 돌아가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죠.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불빛 아래 누가 서 있지는 않을까 살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불빛이 예쁘다고 생각했죠. 그게 평범한 거라는 걸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의 조명, 시아버지의 그 눈빛, 냉장고를 비우던 손, 비릿한 한약 냄새, 법정의 차가운 공기, 겨울밤 목을 조이던 팔, 전부 지나간 것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어요.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아이와 동네 공원을 산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오랜만에 아무런 불안 없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이 올 것 같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